청취자분께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걸 같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해요. 핵심 질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안 이루어질까? 저자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막 영감이 안 떠올라서 몇 달씩 공백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세요?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작심삼일로 큰난다거나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속도가 안 붙어서 답답했던 순간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이죠.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운을 탓하기 쉽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 뭐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하면서요. 그런데 이 자료는요. 그 지연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내면에 있다고요? 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실이 창조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은 그 원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비결. 자료에서는 이걸 선각자들, 그러니까 마스터들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더라고요. 바로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처음 읽었을 땐 좀, 했어요. 항상 같은 것만 선택한다고? 그건 너무 융통성 없고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죠. 유연성이나 적응력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배우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선택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무엇이 되겠다 또는 무엇을 체험하겠다는 아주 근원적인 의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정할 때, 그러니까 명확한 의도를 우주에 딱 보낼 때요. 우주의 모든 힘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설명해요. 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사람, 기회 같은 것들이 그 의도를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거죠. 마치 거대한 자석이 탁 켜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A를 원한다고 했다가 점심에는 아니야, B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바꾸고 저녁에는 역시 C가 최고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없겠네요.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예요. A를 향해 에너지를 모으다가 갑자기 B로 또다시 C로 경로를 재설정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낭비와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나 아주 뒤늦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각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우주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나는 작가가 되겠다라고 한번 정했으면 오늘 글이 안 써진다고 해서 나는 역시 재능이 없나 봐. 그냥 회사나 다닐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거죠. 나는 작가다라는 선택을 내일도 모레도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군요. 네.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을 바꾸고 싶은 유혹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래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 중 하나로 의지와 체험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꼽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지는 거군요. 네. 내가 무언가를 의도했을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던 일이 몇 달로 줄고 몇 주, 며칠, 심지어 몇 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핵심은 전심, 즉 오직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서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힘, 이게 바로 선각자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방향을 계속 바꾸는 바람에 우주가 제대로 일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주범으로 정신을 지목하고 그것과 영혼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죠. 정신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 학습한 지식, 기억들, 이게 저장된 거대한 하드디스크 같은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정신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빠르게 검색해요. 이거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reaction이라는 단어가 다시 행동한다, 즉 react라는 의미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죠.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동을 그냥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와, 이걸 듣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소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장단점 분석하고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정신의 활동일 뿐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일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정신의 함정이라고까지 말해요. 함정이요? 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은 결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영혼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영혼은 과거 데이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체험하게 할 완벽한 경험이 뭔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영혼의 선택은 분석과 계산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창조를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야 한다는 이런 강렬한 표현을 쓴 거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 즉 정신을 사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완전히 놓아버리라니 마치 운전하는데 눈을 감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신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창조의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역할이 다르군요. 예, 영혼이 선장이라면 정신은 그 배의 항해사 정도인 셈이죠. 선장이 목적지를 정하면 항해사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효율적인 항로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항해사인 정신에게 선장 노릇까지 맡겨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 어디에 보물이 많을까? 하고 계속 계산만 하다가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배처럼요. 맞습니다. 와,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선장인 영혼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항해사의 정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이 자료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영혼은요, 느낌을 통해 말한다고 해요.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요. 느낌이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분별력을 되찾아라, get back to your senses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느끼는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생각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과 감정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라는 거죠. 아,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느낌이 진실이다. 이 말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부정적인 느낌은 어떡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그럼 그 느낌이 진실이니까 그대로 표출해야 하나요? 그랬다간 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억누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느낌 그 자체에는 긍정이나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 없다. 네, 분노, 슬픔, 질투 같은 감정들도 그저 진실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제는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지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즉 그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 즉 나의 느낌을 표현하되 그것을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기 같은 가치에 담아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나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슬프고 화가 나 라고 자신의 느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통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가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보내는가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자료는 오직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지에만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실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하죠. 맞아요. 그렇게 정신의 여과장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날 싫어할 거야, 이런 감정은 나쁜 거니까 느끼면 안 돼, 같은 필터로 모든 느낌을 걸러내는 삶에서는 진정한 기쁨이나 자신에 대한 축하를 찾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하는 계산 없이 순수하게 터져나오는 정신 나간 마인드레스 짓이라고 하면서요. 듣고 보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느낌을 이건 부적절해, 이건 위험해 라면서 스스로 검열하고 억압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직관에 반하는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무언가를 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서 밀어낸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야 얻을 수 있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대전제를 기억해야 해요. 네. 우리가 나는 돈을 원한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뿌리에는 어떤 현실인식이 깔렸을까요? 돈이 없다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또는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인식. 원한다는 행위 자체가 결핍 상태를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공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미 숨쉬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라면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결핍이라는 생각, 즉 나는 돈이 부족해 라는 선언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 열이 너의 돈이 부족한 체험을 가져왔다 하면서요. 와, 우리가 모자라다고 외치고 있으니 우주는 친절하게도 그 모자란 상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 정말 역설적이네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원한다고 외칠수록 오히려 돈 없는 현실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원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원하는 마음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나는 이라는 말이 우주가 무조건 복종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 명령이라고 강조해요. 나는 이다. 네, 나는이라는 말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현실로 창조된다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 요정 지니처럼 나는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풍요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아직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고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정신이 계속해서 반박할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네 통장 잔고를 봐. 넌 풍요롭지 않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창조는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생각을 따라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생각과 느낌의 차원에서 풍요로움을 선언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거죠. 이미 풍요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새로운 선언에 반응해서 풍요로운 체험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선각자들처럼 하나의 목표를 현실이 될 때까지 일관되게 선택하는 힘의 중요성. 둘째,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 반응하는 정신과 지금 이 순간 창조하는 영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셋째, 영혼의 언어인 우리의 느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담아 표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한다는 결핍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라는 존재의 선언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역설까지. 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현실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매 순간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라는 거죠. 맞아요. 창조자. 그리고 그 창조의 열쇠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끊임없이 계산하는 정신의 소음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알려주는 느낌, 즉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영혼은 참된 자신에 걸맞는 체험을 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지금 필요한 완벽한 상황과 환경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이걸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 혹은 불편한 관계가 그저 재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스스로 설계하고 찾아낸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완벽한 무대라면 어떨까요? 그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